그날 밤 70년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지독한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뜨거운 위로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금기된 감정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나며 과연 이 관계는 세상이 용서할 수 있을까? 김동수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등허리에 짊어진 채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수묵화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언제나 차가운 이불의 감촉만이 손끝에 닿았다. 텅 빈 공간은 침묵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고 그를 짓눌렀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창가에 걸린 먼지 낀 햇살처럼 아스라이 흔들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변두리에 홀로 남겨진 늙은 김동수일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평생 현명하고 인자한 여인이었다.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갔고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였다. 잠자리에서도 늘 그를 먼저 배려하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떠나고 난 뒤 그의 밤은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다. 한창 때의 젊음이 아니었지만 7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집스럽게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에게 부여한 늙음이라는 족쇄에 묶여 깊은 밤 홀로 잠 못 이루는 고통으로만 되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잠결에 찾아오는 몽롱한 꿈들은 자꾸만 젊은 시절의 열정을 끄집어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새벽녘까지 천장을 응시하며 이 주체할 수 없는 생물학적 갈증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비애감에 잠겼다. 자식들에게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이웃들에게는 과묵하고 덕망 있는 노인으로 비춰져야 했다. 자신의 이런 속내를 감추기 위해 그는 더더욱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 며느리 윤미숙의 삶 또한 겉보기와는 달리 메마른 사막과 같았다. 남편 정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존재가 아니었다. 결혼 15년 차, 정우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가정은 그에게 그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곳일 뿐이었다. 부부간의 대화는 아이들의 학원 문제나 생활비에 대한 건조한 보고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그들의 잠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서로에게 의무감을 털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미숙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남편의 무관심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아직 40대 중반인 그녀는 한창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냉랭함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시들어가는 꽃처럼 느끼곤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로만 보이는 것 같아 가끔씩 불안한 초조함에 휩싸이곤 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렸다. 화면 속 드라마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들이 오히려 자신의 공허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연인들의 숨소리가 그녀의 마른 심장을 더욱 후벼 팠다. 겉으로는 언제나 완벽한 며느리이자 엄마였다. 시아버지에게는 깍듯했고 친정 부모님께도 지극정성이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열심이었고 집안 살림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윤미숙 같은 며느리가 없다 오는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누구도 그녀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갈증과 공허함을 알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꼭두각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동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살고 있던 재개발 아파트가 전면 철거에 들어가면서 당장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았고 딸은 멀리 지방에 살고 있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아들의 제안으로 며느리 부부의 집에 당분간 머물게 되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뒀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 윤미숙은 시아버지의 이삿짐을 정리하며 얼굴에 애써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내심 불편했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김동수는 낡은 여행 가방 몇 개와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아들네 집 현관에 들어섰다. 낯선 공간에서 그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정우는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미숙에게 잘해드려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떠났고 미숙은 시아버지의 불편함을 덜어주려 애썼다. 아버님, 방은 여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숙이 안내한 방은 거실과 멀지 않은 작은 서재였다. 좁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김동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짐을 풀었다. 단출한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액자. 그의 단조로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작은 아파트 공간에 70대 시아버지와 40대 중반의 며느리, 그리고 2명의 손주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서로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일상의 소음들이었다. 김동수는 자신의 방문을 닫아 걸고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의 생활 소리는 고스란히 그의 귀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그는 마치 좁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다. 특히 주방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에게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공간이 되었다. 미숙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김동수는 식사 시간 외에는 최대한 주방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간식이라도 찾으려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미숙과 마주쳤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아버님, 뭐 찾으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김동수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불편함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내저으며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빠르게 뛰곤 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이든 노인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숙 역시 시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철저히 침해당하는 기분이었다. 자유롭게 옷을 입거나 늦은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도 왠지 모르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앞에서 옷매무새를 더욱 단정히 했고 목소리도 더 조심스럽게 가다듬었다. 시아버지의 낡은 옷들을 세탁할 때면 그의 셔츠와 속옷을 만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할 뿐이야.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낡은 옷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비누 냄새와 섞인 시아버지 특유의 채취가 묘하게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밤이 되면 이런 미묘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 미숙은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곤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나 가끔씩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는 그녀가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종종 시아버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저 방 안에서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2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그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 그녀는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동질감은 묘한 연민으로 변해 그녀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미숙은 주방에서 끓인 김치찌개를 시아버지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제가 방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김동수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 고맙다. 미숙아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숙은 찌개 냄비를 내려놓으며 그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빗물처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의 외로움과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말없이 돌아선 미숙의 등 뒤로 김동수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한숨소리는 비 내리는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좁은 공간, 짙은 외로움,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서히 집안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렇게 두 개의 텅 빈 영혼이 좁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룩주룩 내리던 비가 그치고 며칠 뒤 아파트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동수와 윤미숙 사이의 공기는 빗물처럼 축축하고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다. 아침 일찍 미숙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김동수는 늘 그 시간쯤이면 시끄러운 방문 소리조차 조심하며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동선이 겹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미숙은 찌개가 끓는 냄비 앞에서 뒤돌아선 채 국자를 휘젓고 있었다. 그때 김동수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정수기 앞에서 컵을 들고 물을 따랐다. 물이 컵에 부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미숙은 찌개의 간을 보기 위해 냄비에 바싹 다가섰고 김동수는 물을 다 마신 컵을 싱크대에 놓기 위해 미숙의 뒤편으로 다가섰다.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숙이 뒤로 살짝 물러서며 끓어오르는 찌개 냄비를 피하려다 김동수의 단단한 옆구리에 부딪힌 것이다. 앗! 미숙의 작은 비명과 함께 김동수의 몸이 움찔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접촉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미숙의 등은 김동수의 굵직한 팔뚝과 옆구리의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얇은 잠옷바지를 입은 그녀의 다리는 김동수의 허벅지에 스쳤고 그 접촉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김동수는 순간 몸을 굳혔고 미숙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려 했다. 아이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숙은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허둥지둥 몸을 뒤로 뺐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동수 역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늙은 노인의 몸이 며느리의 젊은 몸과 닿았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다. 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게 했구나. 김동수는 작게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굵게 들렸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찌개 끓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미숙은 재빨리 냄비 앞으로 다시 몸을 돌렸고 김동수는 더 이상 부엌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날 아침 식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난히 불편했다. 미숙은 시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밥을 먹었고 김동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부엌에서의 짧은 접촉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시아버지의 몸에서 느껴졌던 의외의 단단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느껴졌던 묘한 전류 같은 감각. 그녀는 스스로에게 미쳤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라며 자책했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아래로 여전히 곧게 뻗은 그의 어깨와 굵직한 손 그 모든 것이 아까의 접촉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며칠 뒤 미숙은 시아버지의 빨래를 돌리다가 또 한 번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세탁기에서 꺼낸 옷들을 널기 위해 분류하던 중 김동수의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와 면, 소재의 삼각 속옷이 손에 잡혔다.
남편의 옷은 언제나 세탁기에 널려 있었고 속옷은 익숙한 질감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옷은 달랐다. 낡았지만 꼼꼼하게 관리된 옷가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하게 낯선 비누 냄새와 옅은 채취. 미숙은 무심코 김동수의 속옷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세탁이 잘 되어 깨끗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면의 부드러움과 탄성. 아버님도 남자구나 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스쳤다. 남편의 속옷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일상적인 물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속옷은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재빨리 속옷을 빨래 건조대에 걸고 다른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짧은 정지, 그리고 스쳐 지나간 생각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런 생각을 죄책감과 함께 애써 지우려 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미숙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그녀의 습관이었다. 그때 시아버지 방 쪽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그녀는 무심코 시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았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미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시 후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미숙은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부엌에서의 접촉, 그리고 오늘 낮에 시아버지의 빨래를 정리하며 느꼈던 묘한 감각들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 아버님이 불편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섰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카페트 위를 살금살금 걸어 시아버지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미약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냥 돌아갈까? 그녀는 돌아서려던 찰나, 문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눈을 가져갔다. 좁은 틈새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방은 어두웠지만 작은 스탠드 조명이 침대 옆을 비추고 있었다. 김동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있었다. 그는 셔츠를 입지 않은 맨몸이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는 허리춤을 풀어헤친 채 아래로 살짝 내려가 있었다. 미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나이든 육체였다. 처졌지만 여전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어깨와 등 근육, 그리고 탄탄했던 젊은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듯 굵직하게 자리 잡은 갈비뼈와 그 아래의 복부.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뭔가를 문지르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숙은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의 맨몸에 고정되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남자로서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남성성의 자네. 그 순간 김동수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의 시선이 마치 문틈 너머의 미숙을 향하는 듯했다. 미숙은 화들짝 놀라 재빨리 문틈에서 몸을 뗐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왔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미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본 거야? 시아버지의 맨몸을. 그것도 몰래.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김동수의 나이든 육체에서 느껴졌던 묘한 남성적인 기운.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버님은 그저 아프셨던 거야? 나는 그저 걱정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뇌리에 박힌 그의 맨몸, 허리춤을 살짝 풀어 헤친 바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던 그의 존재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전 부엌에서의 우연한 접촉이 씨앗이었다면 오늘 밤 문틈 너머로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그 씨앗을 강렬하게 흔들어 깨운 충격이었다. 미숙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연민. 김동수의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여성성을 자극하는 묘한 호기심. 동시에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의 메마른 감정의 밭에 금단의 불씨가 너무나 강렬하게 던져졌다. 이제 이 불씨는 꺼지지 않고 그녀의 내면을 서서히 태워나갈 것임을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방문 틈새로 훔쳐본 그 밤 이후 윤미숙의 일상은 미묘한 파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던져진 금단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시선과 행동에 알 수 없는 끈을 들이웠다. 김동수를 향한 그녀의 태도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묘한 친밀감이 섞여들었다. 그의 움직임, 그의 표정, 심지어 그의 헛기침 소리 하나하나에도 그녀의 신경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미숙은 시아버지를 좀 더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그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연민을 가장한 다른 종류의 갈망이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김동수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그녀는 주방으로 가 정성껏 북엇국을 끓였다. 황태채를 넣고 푹 고아낸 국물은 뿌옇게 우러나왔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주방 가득 퍼졌다. 끓어오르는 국물을 저으며 그녀는 김동수가 아침에 즐겨 먹던 반찬들을 떠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과 함께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은 김동수의 방문 앞에 놓였다. 아버님, 아침 식사하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다정했다.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김동수의 얼굴이 빼꼼히 내밀어졌다. 그는 상 앞에 놓인 북엇국 냄새를 맡으며 눈을 크게 떴다. 미숙아. 이걸 다 내가 차린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감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이었다. 네, 아버님. 잘 드시고 기운 내세요.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김동수에게 숟가락을 건넸다. 그는 상에 앉아 뜨거운 북엇국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목을대가 울컥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에서나 느꼈던 따뜻한 정성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 북엇국을 한 번 번갈아 보던 그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맺혔다. 미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돌아섰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는 김동수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묘한 승리감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미숙의 보살핌은 더욱 노골적이고 섬세해졌다. 그녀는 김동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식탁에 올렸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가끔은 그의 방에 들러 그의 낡은 옷가지들을 개켜주기도 했다. 그의 방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채취를 맡을 때마다 미숙은 숨을 들이쉬며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빨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접촉의 수단이 되었다. 김동수의 옷을 세탁할 때면 그녀는 유독 그의 속옷과 셔츠에 더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낡은 삼각 속옷을 손빨래하며 면의 거친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셔츠를 다림질하며 뜨거운 스팀이 옷감을 따라 미끄러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그의 옷가지들은 더 이상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녀에게 은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였다. 한 번은 다림질을 하던 김동수의 셔츠에서
옅은 비누 향과 함께 강렬한 남성적인 땀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미숙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얼른 코를 돌렸지만 그 냄새는 이미 그녀의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하며 뇌리에 박혀버렸다. 김동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의 방에 놓인 물컵이 비워져 있을 때면 어느새 물이 채워져 있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들. 그는 며느리의 관심 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메말랐던 그의 감정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가슴에 옅은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고독한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의 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김동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숙은 그 옆에 앉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그때 김동수가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 삭신이야. 나이를 먹으니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영 시원찮네. 미숙은 그 말의 순간 귀를 쫑긋 세웠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제가 주무르는 걸 좀 잘해요. 김동수는 깜짝 놀라 미숙을 돌아보았다. 아니, 아니다. 며느리가 뭘 이런 걸? 괜찮다.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옅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앉아 계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미숙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파 뒤편으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 뒤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굳은 어깨에 닿는 순간 김동수의 몸이 움찔했다. 며느리의 젊고 따뜻한 손이 그의 늙은 몸에 닿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자극이었다. 미숙은 두 손으로 그의 굳은 어깨 근육을 지그시 눌렀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압력은 뭉쳐있던 김동수의 어깨를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했다. 아, 시원하네. 미숙아, 내 손이 참 야무지구나. 김동수는 눈을 감은 채 낮게 탄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미숙은 그의 어깨를 타고 목덜미로 다시 등줄기로 손을 옮겼다.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등, 근육과 앙상한 갈비뼈의 감촉. 그녀는 허리를 숙여 김동수의 등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에 스쳤고 그녀의 옅은 샴푸 향과 그녀 특유의 비누 향이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김동수는 눈을 감은 채 며느리의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며느리의 손이 그의 등 아래 허리께로 내려갈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아버님, 허리도 좀 아프다고 하셨죠? 제가 허리도 좀 주물러 드릴게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동수는 망설였다. 며느리가 자신의 허리를 만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접촉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중독된 듯 했다. 그래라. 아프니까 뭐. 내가 좀 해주면 좋지. 그는 낮게 읊조렸다. 미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그의 허리 뒤로 손을 넣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래로 내려갈 때 김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얇은 옷감 위로 느껴지는 며느리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늙은 몸에 뜨거운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허리 아래 엉덩이와 허벅지가 시작되는 경계 부근을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김동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김동수의 손이 자신의 허리 뒤에 놓인 미숙의 손 위로 살짝 겹쳐졌다. 고맙다, 미숙아. 내 덕분에 살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녀의 손을 감싼 그의 손은 의외로 뜨겁고 굵직했다. 며느리의 손 위에 겹쳐진 시아버지의 손도 그들의 피부가 직접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겹침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을 단번에 폭발시켰다. 미숙은 자신의 손 위에 겹쳐진 그의 손을 느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김동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시아버지의 굵직한 손과 늙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남성적인 기운.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격렬하게 흔들어 깨웠다. 미숙은 자신의 손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가락 끝을 스쳤다. 짧고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은 마치 불꽃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김동수는 며느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스치는 순간 그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이 그에게 던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의 늙은 몸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혈기가 다시금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됐다, 미숙아. 충분하다. 고맙다. 김동수는 눈을 뜬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미숙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미숙은 조용히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웃음소리가 그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시아버지의 몸에서 느껴졌던 온기, 굵직한 손의 감촉, 그리고 그녀의 손 위로 겹쳐졌던 그의 손, 그 모든 감각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미쳤어, 미쳤어. 내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그 죄책감 너머에는 묘한 흥분과 희열이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여성성이 시아버지에 늙었지만 강렬한 남성적인 기운에 의해 격렬하게 흔들어 깨워지고 있었다. 김동수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향기, 그리고 자신의 손 위에 겹쳐졌던 그녀의 손. 그 감각들은 그의 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이건 죄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그의 본능적인 갈증은 며느리의 손길에 의해 격렬하게 폭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죄책감과 동시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꽉 채워져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이전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며느리의 보살핌은 더 이상 단순한 도리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그윽한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밀한 욕망의 불씨가 되어 두 사람의 내면을 서서히 태워나가고 있었다. 좁은 아파트 공간은 그들에게 금단의 밀월의 장이자 동시에 죄의식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주물러주던 손길이 닿았던 그 밤 이후 김동수와 윤미숙 사이의 공기는 투명하지만 끈끈한 거미줄처럼 변했다. 침묵은 더욱 짙어졌고 그 침묵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갈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미숙은 시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김동수 또한 며느리의 그림자만 스쳐도 늙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숙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에 대한 보살핌을 점차 줄여나갔다. 아침 식사는 다시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돌아갔고 그의 방에 놓인 물컵을 채우는 일도 멈췄다. 그의 빨래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세탁기에 던져졌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다. 김동수 역시 며느리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따뜻한 북엇국이 없었고 그의 방은 다시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며느리의 손길이 사라진 자신의 어깨와 허리깨가 더욱 시리고 아픈 듯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다시 찾아온 외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중 아들 정우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짜가 가까워졌다. 미숙은 남편의 귀가를 앞두고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우가 돌아오면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질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메마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실감이 교차했다. 김동수 역시 아들의 귀가 소식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피어났던 짧은 불꽃이 완전히 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정우가 돌아오던 날 저녁,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김동수와 미숙의 심장을 동시에 움찔하게 했다. 여보, 나왔어. 정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애써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다. 정우는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낯선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김동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미숙이가 잘 해드렸죠? 그래. 덕분에 잘 지냈다. 김동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미숙을 향했다. 미숙은 정우의 옆에서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정우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듯 그들 사이를 훑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정우는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지만 미숙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았다. 김동수 역시 평소보다 더 과묵하게 식사를 했다. 정우는 그런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밥을 먹다 말고 미숙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좀 싸한데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 없는데요.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버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정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동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 큰 자식들 앞에서 무슨 소리냐? 애들이 듣는다. 김동수는 정우를 꾸짖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런 시아버지의 반응에 더욱 의심을 굳히는 듯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미숙과 김동수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핑계를 대며 집에 머물렀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정우의 시선은 두 사람을 더욱 옥죄어 왔다. 미숙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편했고 김동수는 자신의 방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들의 은밀한 공간은 순식간에 감시의 눈초리 아래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미숙에게 다가섰다. 여보, 내가 출장 가기 전에 아버님 빨래를 부탁했는데 당신이 유독 아버님 옷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속옷까지 손빨래를 했다던데 사실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비난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냥 평소처럼 세탁기에 돌렸을 뿐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당신이 아버님 빨래를 유독 정성껏 하고 아버님 방에 반찬을 직접 가져다 드리는 걸 봤다고 하던데
정우는 자신의 어머니, 즉 김동수의 여동생이 몰래 와서 두 사람을 지켜봤음을 암시했다. 아버님 방 문틈으로 뭐 훔쳐보는 듯한 행동도 했다던데 진짜야. 정우는 그날 밤 미숙이 문틈으로 시아버지의 방을 엿본 일까지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은밀한 호기심까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김동수 역시 텔레비전 소리를 꺼뜨리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늙은 주름진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여보, 대체 아버님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당신은 내 아내잖아.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둘이서. 김동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섰다. 정우야.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내 어미가 무슨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내 아비와 내 아내를 의심하는 거냐? 김동수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정우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요, 아버님. 전 못 믿겠어요. 미숙 씨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저희 집에 잠시 머무신다더니 대체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제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정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미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아니에요. 정우 씨, 오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버님이 외로워 보여서, 아버님이 힘들어 보여서, 그저 며느리로서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미숙은 흐느끼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힘없이 들렸다. 외로워서.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시아버지 맨몸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줘?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는 미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우야. 그 손 놓지 못할까? 김동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내 어미가 너를 낳고 힘들게 키우는 동안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소홀한 적 없었다. 그런데 감히 내 아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아내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김동수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다. 정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건 어쩌고요? 그리고 미숙 씨는? 당신,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정우의 마지막 말은 미숙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슨 소리냐? 김동수는 얼굴을 굳혔다. 저번에 아버님 병원 진료 때문에 미숙 씨랑 같이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예전에 아버님을 좋아했던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미숙 씨한테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재혼하셔서 누가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미숙 씨는 그 아주머니한테 아버님은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면서요?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숙 씨, 당신 너무 의심스럽다. 정우의 말을 듣자 미숙은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김동수의 돌아가신 아내와 오랜 친구였고 미숙은 그 아주머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입을 통해 나오자 그녀의 순수한 의도는 한없이 더럽혀진 듯했다. 정우야. 닥쳐라. 김동수는 이성을 잃고 정우의 뺨을 때렸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정우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고 얼어붙었다. 아이들마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정우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좋아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요. 아버님하고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꼭 밝혀낼 거예요. 정우는 격분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아이들은 울면서 아빠를 따라 방으로 뛰어갔다. 거실에는 김동수와 미숙만이 남았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김동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때린 손이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미숙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듯 했다. 미숙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김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저희가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다. 정우 씨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 미숙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서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김서정은 정우의 여동생, 즉 김동수의 딸이었다. 미숙은 불안감에 떨며 전화를 받았다. 언니. 윤미숙,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한테 다 들었어. 아버님하고 너하고 대체 무슨 관계냐고.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당장 아버님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 우리 오빠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시라고. 서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어깨를 감싸려던 김동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그는 딸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창백하게 질려갔다. 서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김동수는 미숙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미숙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아니에요, 언니. 오해예요. 제발 오빠 말만 듣지 말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저는 그저...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 일 없기는. 오빠가 다 봤다는데 뭘 아니라고 해. 아버님,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정말 제 올케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정은 김동수를 직접적으로 몰아붙였다. 김동수는 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서정아. 내 오빠가 잘못 안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은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체면은요? 저희 체면은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희 오빠하고 미숙이는 어떻게 살라고요? 재산 때문이에요. 설마 재산 때문에 미숙이가 아버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께서... 서정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김동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 크나큰 모욕이었다. 서정아, 이 못된 년. 감히 내 아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장 끊지 못할까? 김동수는 분노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파트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숙은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김동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욕심 때문이다. 이 늙은 것이 주제넘게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애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김동수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님은 저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주셨어요. 저도 아버님께 텅 비었던 시간을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김동수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을 이겨낼 준비가 된 듯한 단호함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김동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했다. 죄라고 해도 좋아요? 세상이 저희를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과의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미숙은 김동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김동수는 말을 잃었다. 그는 며느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숙아, 나 또한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내 늙은 몸이, 내 메마른 감정이 다시금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비난 속에서도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없는 위로다. 김동수는 미숙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은 그에게 안식처와도 같았다. 미숙 또한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포옹은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비난에 맞서는 듯한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아들 정우와 딸 서정의 비난은 그들을 더욱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강렬하게 이끌렸다. 이 금지된 관계는 이제 세상의 잣대와 싸워야 하는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자신들의 외로움과 갈망을 서로만이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밤, 두 개의 늙고 병든 영혼은 차가운 세상에 맞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죄악 속에서 피어난 연약한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금지된 동맹이 과연 거센 세상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동수는 미숙의 따뜻한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슬픔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묘한 확신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비난을 견딜 준비가 된 듯 단호했다. 딸 서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들 정우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늙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숙의 품에서 다시 살아난 자신의 감각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진실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망쳤구나. 김동수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지금 이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의 분노, 딸의 모욕적인 비난, 그리고 미숙이 겪게 될 고통.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미숙은 김동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버님, 아니에요. 망친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서로에게 필요했을 뿐이에요. 외로웠던 저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김동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메마른 삶에 그가 가져다준 따뜻함과 여성으로서의 재탄생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김동수는 미숙의 눈에서 자신의 늙고 고독한 영혼을 보았다. 그는 아들 가족의 평화와 미숙의 앞날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관계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의 잣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며느리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엄마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미숙아,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김동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맺혔다. 더 이상 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는 없구나. 내가 떠나겠다. 미숙은 그의 말에 순간 숨을 헉 들이켰다. 아버님, 아니에요. 안 돼요. 아버님이 왜 떠나세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녀는 김동수의 품에 매달리며 흐느꼈다. 그가 떠나면 자신의 메마른 삶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사막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녀의 여성성을 다시 깨워준 유일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다. 김동수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숙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만남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괜찮다. 늙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직 젊고 너에게는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아버님. 하지만 저는 아버님 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절규하듯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김동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아니, 미숙아. 너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김동수는 그녀를 품에서 살짝 떼어냈다. 그의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단호했다. 너는 이미 다시 태어났다. 너는 이제 예전의 너와는 다르다. 내가 비록 내 곁에 없을지라도 너는 내 안에 강렬한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다. 그의 말은 미숙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김동수의 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워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가 떠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그리고 그의 희생이 자신에게 진정한 재탄생의 의미를 부여할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동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이 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다더구나. 거기서 남은 생을 정리하며 지낼 생각이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요양원은 그가 아들과 딸에게 오래전부터 거절해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속죄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숙은 김동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낡은 옷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의 셔츠와 속옷을 손에 들었을 때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비누 냄새와 옅은 채취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낡은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그의 옷감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가방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였다. 미숙은 그 액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떠나는 시아버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죄악의 대가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다. 김동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정우와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숙만이 주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아버님, 목마르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김동수는 미숙의 손에서 보리차 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미숙의 얼굴을 깊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는 밤새 울었는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미숙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겪게 될 고통. 생각하면 이 늙은 아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미숙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아버님은 저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저는 아버님과의 순간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보리차 잔을 든 김동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짧고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애틋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다. 김동수는 보리차를 천천히 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따뜻한 보리차가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갔다. 잔을 비운 그는 미숙에게 잔을 돌려주고는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내 안의 불꽃을 잃지 마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발걸음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낡은 여행 가방과 아내의 사진 액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 미숙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미숙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동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김동수가 떠나고 난 후 미숙의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서정의 연락도 끊겼다. 아파트는 다시 고요함을 찾았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수가 떠난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을 느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비어있는 김동수의 방문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시간, 미숙은 종종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김동수와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부엌에서의 우연한 접촉, 은밀한 마사지, 그리고 그들의 손이 서로 겹쳐졌던 순간. 그 모든 감각들이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살아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김동수가 심어준 생명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미숙은 김동수가 쓰던 방에 놓인 낡은 스탠드를 발견했다. 스탠드 옆에는 그가 읽다 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책을 조용히 펼쳐 들었다. 책갈피에는 김동수의 투박한 글씨로 쓰여진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미숙아, 부디 이 늙은 아비의 어리석은 욕심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너를 만나 다시 살아난 나의 늙은 감정들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너 또한 부디 너의 진실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거라. 너의 아름다운 불꽃을 절대 잃지 마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다. 미숙은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김동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자신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선물해 주었다. 김동수는 요양원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방창문 밖으로는 조용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미숙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순수한 열정. 그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보, 미숙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소. 죄송하오. 하지만 당신도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라 믿소.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건넨 깊은 위로와 재탄생의 기록으로 남았다. 비록 금지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갈망과 진솔한 감정은 두 사람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따뜻한 불꽃이 되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